사람들이 놀란 건 김장독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어 있는 독 옆에서 시어머니의 노트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눈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당엔 장독들이 줄지어 있었고 저는 습관처럼 장독 뚜껑을 확인했습니다. 김치가 익었는지 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 때문에 장독을 제대로 바라보는 게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김장을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장 좀 해야지. 남편이 툭 던지듯 말하면 저는 늘 대답을 돌려버렸습니다. 올해는 그냥 사 먹자. 사실은 사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장을 하면 시어머니가 떠오를까봐, 그 침묵이 다시 귀에 들릴까봐, 그리고 내가 아직도 미안하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장독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독 몇 개는 비워야겠어. 엄마가 쓰던 거 그대로 두니까 좀 그래.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제 마음이 먼저 안 되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아침마다 닦던 곳, 한겨울에도 장갑을 끼고 독 표면을 문지르던 곳, 남편이 뚜껑 하나를 들었습니다. 텅, 두 번째도 텅, 세 번째도 텅. 엄마가 비워둔 거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는 원래 비워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김치든 장아찌든 뭐라도 늘 넣어두던 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네 번째 독뚜껑을 들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뭐지? 독 안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조심히 손을 넣어 그걸 꺼냈습니다. 낡은 검은 표지의 노트였습니다. 겉표지에는 손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장.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김치가 아니라 노트가 나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노트를 펼치려 하자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두자.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노트를 펼치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시어머니에게서 시작되는 이야기의 끝을 감당할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김장 레시피 같은 게 적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도 김장을 한다. 나는 손이 떨리지만 며느리의 손은 더 떨릴 것이다. 저는 노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줄, 며느리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늘 무섭다. 내가 그걸 안다. 저는 목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노트는 레시피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김장을 하며 본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는 소금을 아끼면 안 된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남편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섞인 숨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이상하게도 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장하는 날만큼은 늘 바빴지만, 늘 조용했지만, 늘 우리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말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고마워서
나는 못 들은 척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못 들은 척? 시어머니는 늘 못 들은 척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심함이 아니라 고마움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노트를 빼앗듯 받아 직접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 상단에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날은 제가 김장독을 뒤엎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시어머니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독을 뒤엎을지도 모른다. 나는 알고 있다.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그럴 것이다.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독은 다시 세우면 된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넘어지기 전에 누가 잡아줘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그날 시어머니를 이해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전부터 이미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말해줘야 한다. 괜찮다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노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제가 깨달은 건 이것 하나였습니다. 김장독이 비어 있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김치 대신 마음을 남겨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마지막 장에는 분명히 시어머니가 끝내하지 못했던 그 말이 적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장 노트 속에 적혀 있던 것들, 그것은 레시피가 아니었다. 노트를 덮고 나서도 제 손은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마당엔 바람소리만 지나갔습니다. 장독대 위에 내려앉은 눈이 서서히 녹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노트를 더 펼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건드리는 일 같아서 허락을 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을 때 글씨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또박또박함 대신 조금씩 흔들리는 필체, 시어머니의 손이 그만큼 지쳐가고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다음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춧가루는 해마다 맛이 다르다. 사람도 해마다 다르다. 그래서 김장은 늘 같을 수 없다. 그 아래엔 소금 비율도 마늘 양도 없었습니다. 대신 날씨와 사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세다. 며느리가 아침부터 말이 없다. 배추 숨이 잘 죽었다. 남편이 며느리 눈치를 본다. 김장을 하며 사람을 기록한 노트였습니다. 남편은 그 페이지를 오래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노트는 점점 김장 기록이 아니라 가족 관찰 일기처럼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늘 먼저 움직인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늦게 쉬는 법이다. 나는 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더 부담일까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그 말이 친절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트 중간에는 유독 날짜가 비어있는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쓰지 않는다.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글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복잡한 날엔 차라리 기록을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직함이 왜 이렇게 늦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김장을 하며 늘 같은 생각을 한다. 나는 이 집에서 언제까지 엄마일까? 그 문장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엄마라는 자리, 시어머니라는 자리, 그리고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자리.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제 이름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웃었다. 김치가 잘 버무려졌다고 했다. 그 말이 고마웠다. 고작 한 줄이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날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적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노트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김장이 될지도 모른다.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김장은 해야 한다. 김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 남길 수 있는 게 없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노트를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김장은 행사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 그 다음 장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메모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는 언젠가 며느리가 볼 것이다. 바로는 아니고 김장독이 비워질 즈음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장독을 정리하고 비워진 독에서 이 노트를 꺼내 들 순간을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직접 말 안 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보다 남기는 걸 선택한 거야. 노트의 후반부로 갈수록 글씨는 더 떨렸고 문장은 더 짧아졌습니다. 김장은 힘들다. 손이 아프다. 그래도 이 집 냄새가 좋다. 마지막 몇 장에는 레시피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량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싱거우면 다시 넣으면 된다. 짜면 나눠 먹으면 된다. 그 문장 아래 시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 사이도 똑같다. 그리고 노트의 맨 마지막 장, 글씨가 거의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이 노트를 읽는다면 며느리는 이미 괜찮아졌을 것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지기 전에는 이 노트를 펼치지 않을 테니까. 남편이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워진 장독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무언가를 채울 준비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김장은 이 노트를 옆에 두고 하겠다고.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긴 방법을 따라 해보기 위해서.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김치 맛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유산은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노트를 옆에 두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김장을 시작했다. 김장을 하기로 한 날 저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이미 마당에 나와 계셨을 시간. 하지만 이제 마당은 조용했고 장독대 위엔 밤새 내린 눈이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앞치마를 꺼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장을 한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가방에 넣어두었던 그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김장 노트. 저는 노트를 꺼내 식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치 사람 하나를 그 자리에 앉혀 놓는 것처럼 노트를 펼치자 중간쯤 접혀 있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김장은 급하면 망친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엔 늘 바빴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시어머니의 속도에 맞추지 못할까봐 더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노트 옆에 두고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으며 노트를 힐끗봤습니다. 배추는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말 것. 사람도 너무 오래 참기 시작하면 맛이 빠진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기 시작하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독을 닦던 모습, 말 대신 손을 쓰던 모습, 그제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말을 아껴왔는지, 그건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말보다 지켜보는 걸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양념을 만들며 저는 노트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싱거우면 다시 넣으면 된다. 짜면 나눠 먹으면 된다. 그 문장들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저는 일부러 예전보다 양념을 조금 덜 넣었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다시 넣으면 되니까요. 그때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하네. 응, 도와줄까?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라고 했을 겁니다. 습관처럼요. 하지만 그날은 노트를 한번 보고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같이 하자. 남편이 잠시 놀란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 노트 옆에 두고 하는 거야? 응. 엄마가 보면 뭐라 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아무 말 안 했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배추를 옮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다 노트의 마지막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부에서 읽고도 끝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페이지. 저는 손을 씻고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는 거의 떨려 있었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김장을 마치면 며느리가 웃었으면 좋겠다. 그 한 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 맛보다 제 표정을 더 중요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 문장이 미처 다 쓰지 못한 채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 뒤는 빈칸이었습니다. 펜이 멈춘 자리. 아마도 그 말은 끝내 적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누구에게 들리라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마당에 남았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독뚜껑을 덮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독을 무겁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김장독이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 견뎌야 할 시간, 맞춰야 할 기준. 하지만 그날의 독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담긴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다시 펼쳐 빈칸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처음으로 김장이 무섭지 않았다. 글씨는 시어머니 것과 달랐지만 마음은 조금 닮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새 김치를 먹었습니다. 예전만큼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금 싱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김치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싱거우면 다시 넣으면 된다. 시어머니가 남긴 그 문장처럼 김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년 다시 하는 일이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겠지요. 그날 이후 저는 김장독을 볼 때마다 노트를 떠올립니다. 비어있던 독, 그리고 채워진 노트. 시어머니는 김치가 아니라 방법을 남겼고 저는 그 방법으로 다시 살아가 보려 합니다. 아마 그게 시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일 겁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동안 며느리는 어머니의 시간을 읽었다. 김치를 담근 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장독대에 자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시간을 괜히 재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도 너무 들여다보면 오히려 상하는 것 같아서요. 그 대신 저는 밤마다 시어머니의 김장 노트를 펼쳤습니다. 낮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문장들이 밤이 되자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가 잘 익고 있는지는 자주 열어보지 않아도 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확인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노트에는 김장 이야기 사이사이에 뜬금없는 문장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는 김장날 가장 크게 들린다. 며느리가 조용한 날은 마음이 복잡한 날이다. 그 문장들을 읽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어려워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불편해 하실 거야. 귀찮아 하실 거야. 그 모든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만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김치를 처음 꺼내 먹던 날 저는 장독을 열며 노트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김치는 사람 손을 기억한다. 뚜껑을 여니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방식이 남아있는 냄새. 그날 저는 김치를 접시에 담으며 처음으로 장독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일이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이름이요.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거의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 뒤에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트를 다시 펼치다 중간쯤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김장을 했다. 그 한 줄이 이상하게도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당에 나가 장독을 닦았습니다. 예전처럼 해야 할 일처럼이 아니라 그냥 해보고 싶어서요. 행주로 독을 닦으며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입에 잘 붙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어머니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종종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섭섭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김장을 가르쳐 달라는 말은 사실 마음을 묻는 말이었다. 봄이 오기 전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김치 맛있던데 비법이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웃으셨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노트는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음 김장 때 좀 가르쳐 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묻는 건 김치가 아니라 사람 사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면 힘들고 같이 하면 남는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이 전달되는 순간을요. 노트는 닫혔지만 김장은 끝나지 않았다.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친 날 저는 표지에 작게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노트를 닫는다는 건 잊겠다는 뜻이 아니라 몸으로 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남편,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함께 배추를 절였습니다. 누군가는 서툴렀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늘 중심에 있었던 사람. 김장이 끝난 뒤 저는 장독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김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맛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게 김장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건 노트 한 권이 아니라 이어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김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김장독은 말이 없지만 사람들은 기억했다. 김장이 끝난 뒤에도 마당의 장독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눈이 오면 눈을 막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혹시 또 무언가 숨겨진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또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숨김이 아니라 맡김. 시어머니는 모든 걸 말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적은 것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집에 들르셨습니다. 김치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괜히 양부터 계산했을 겁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우리 것도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김치를 꺼냈습니다. 장독을 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짜면 나눠 먹으면 된다. 노트에 적혀 있던 그 문장이요. 아주머니는 김치를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 손맛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방식이에요. 그 말이 괜히 제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이 친구 엄마가 왔습니다. 김치 맛있다고 해서요. 그분은 김치보다 장독대를 오래 보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장독 잘 안 쓰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그 말은 장독에 대한 말이기도 했고 사람에 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항상 김장을 했어? 아이의 질문은 언제나 정직해서 대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살라고. 그럼 엄마는? 아이의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이어가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지는 말은 그렇게 충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은 노트였지만 그날은 읽지 않고 그냥 옆에 두었습니다. 노트를 읽지 않아도 이제는 어떤 페이지에 어떤 마음이 적혀 있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노트는 완성된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멈춘 문장도 많았고 비어있는 페이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칸들이 이제는 부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빈칸 덕분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생겼으니까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김치는 여전히 장독 안에서 익고 있었고 저희 집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장독 앞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떠난 적 없는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로 하면 줄어들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떠난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꿨을 뿐이야. 사람은 사라져도 방식은 남습니다. 말은 끝나도 태도는 이어집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건 김장 노트 한 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혼자 하지 말 것, 모자라면 나눌 것. 그 기준은 김장뿐 아니라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조금 덜 급하고 조금 덜 혼자 애쓰고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가끔은 옛날처럼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장독을 떠올립니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변하고 있는 것. 그게 시어머니가 보여준 시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말없이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노트일 수도 있고 장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꺼내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꺼내 먹으라고 남겨둔 것일지 모릅니다. 김치처럼요. 봄이 깊어지자 마당의 장독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도 없고 김장 냄새도 사라지자 장독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요. 김장을 끝낸 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늘 혼자 판단했습니다. 빠르게 정하고 빠르게 끝내야
일이 덜 생긴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한 박자쯤 멈추게 됩니다. 이건 지금 정해도 될까? 조금 더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노트의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장은 급하면 망친다. 그 문장은 김장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답을 정했을 겁니다. 이게 낫다. 이게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날은 아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게 하고 싶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할 시간 좀 줘도 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불안해서 못 기다렸을 텐데 이제는 기다리는 게 덜 무섭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남긴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당신 좀 달라졌어. 어떻게? 급하지 않아 보여.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게 신기해. 김장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소금이 배추 속으로 스며들고 양념이 천천히 익듯이 사람 마음도 서서히 변한다는 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독을 열어보지 않아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김치,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 시간, 그게 우리 집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종이를 꺼내 아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문장은 아이에게 주는 말이기도 했고 저 스스로에게 남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트는 이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자주 꺼내보지는 않지만 없어지면 허전할 것 같은 존재. 마치 집안에 남아있는 어른의 그림자처럼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급하지는 않니?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조금은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괜찮아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김장을 통해 제가 배운 건 김치 담그는 법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이 없는 계절에도 그 방식은 여전히 우리 집에 남아 있습니다. 장독은 말이 없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마도 다음 세대로 천천히 옮겨갈 겁니다. 서두르지 않게, 억지로 가르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게 시어머니가 끝내 말하지 않고 남겨둔 가장 큰 가르침이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김장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김치를 꺼낼 때도 장독을 닦을 때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집안에 그 방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아이가 늦게 일어나도 예전처럼 재촉하지 않게 되었고 남편이 말없이 있을 때도 괜히 먼저 답을 만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조금 기다립니다. 김치가 익어가듯 사람 마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급하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급했던 집이야. 다만 조금씩 바뀐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는 항상 설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시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김장을 했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렸고 아무 말 없이 남겼습니다. 그 침묵이 이제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바닥처럼 느껴집니다. 김장은 언젠가 또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손이 더 느려진 채로, 맛은 또 달라진 채로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완벽한 맛을 만들려고 애쓰지는 않을 겁니다. 싱거우면 다시 넣고 짜면 나눠 먹으면 된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말로 꺼내지 못했지만 방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누군가의 습관,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기다림 같은 것 말입니다. 그건 잊힌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장독처럼요. 말이 없다고 해서 비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김장 노트는 서랍 안에 있습니다. 자주 꺼내보지 않고 굳이 펼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집안에 있는 어른처럼요. 김치를 꺼내 먹을 때, 아이를 기다릴 때, 괜히 마음이 급해질 때면 저도 모르게 그 노트를 떠올립니다. 지금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던 일을 하며 사람을 보며 시간을 남겼습니다. 그 방식이 지금의 저를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노트를 마음속에 간직한 분이 있을 겁니다. 말없이 남겨진 습관, 조용히 이어진 기다림, 끝내 하지 못한 말. 그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장 노트는 이제 덮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계속 살아갈 겁니다.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덜 혼자서, 조금 더 사람답게. 가끔은 이 이야기가 너무 길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장 하나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김장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말이 없었고 누군가는 몰라주었고 그 사이에서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게 우리 대부분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분이 남긴 방식은 지금도 제 삶에 작게 작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망설일 때 조금 더 기다리게 되었고 누군가 말이 없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빨리 끝내는 사람이었고 지금의 저는 조금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김장은 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다음 해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완결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의 장독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정답을 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었다면 그걸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김장은 계속될 겁니다. 모양도 맛도 해마다 달라지면서요. 사람 사는 일도 그렇듯 계속되니까요.